안녕하세요, 지식원숭입니다. 옷이 날개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입은 옷이 좋으면 사람이 달라 보인다는 한국의 속담입니다. 영어로는 Clothes make the man. 직역하자면 옷이 사람을 만든다라는 것이죠. 이는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란 말과 대비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외모와 몸매를 가졌어도 옷차림이 어울리지 않으면 패션 테러리스트가 될 수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호날두가 있습니다. 호날두는 몸도 좋고 얼굴도 잘생긴 편인데 럭셔리 브랜드를 걸쳤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커버가 안 되는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다. 일명 패완얼 이론의 훌륭한 발레가 되어주죠. 그의 옷차림이 멀쩡하게 보이는 때는 유니폼 입을 때, 남이 코디해준 정장 입을 때, 알몸일 때뿐이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을 정도입니다. 호날두의 사례와 반대로 자신의 외모, 몸매가 별로라도 옷차림이 어울리면 얼굴, 피부톤, 체형이 보정되기도 하는데 대표적인 예가 영국의 배우 베네딕트 컴버배치입니다. 평상시 패션 센스가 꽤나 독특해 다리가 짧아 보이고 긴 하관이 더 돋보이는 패션을 구사하지만 영국 드라마 셜록에 출연할 때는 긴 오피서 코트와 수트를 걸쳐 184cm의 큰 기럭지를 살렸죠. 연예인 김구라 역시 선글라스를 쓰는 것만으로 인상이 변하기도 하고 연예인 윤종신도 코디를 잘 만난 후에는 아저씨 스타일에서 스타트업 CEO 스타일로 분위기 변신을 이뤄냈죠. 옷은 자신의 지위와 재력을 가장 조용하면서도 요란한 방법으로 알릴 수 있는 방법인데 과거에는 아예 계급에 따라 돈이 있더라도 고급 옷을 못 입게 강제하는 사회가 많았을 정도입니다. 특히 동아시아에서는 고대부터 신분에 따라 주거와 의복의 구분이 명확했으며 유교의 예법이 정착된 이후로는 복식의 규정은 오직 천자만이 할 수 있었죠.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삼전도의 굴욕인데 인조가 청나라에 항복한 후 청태종이 인조에게 청나라 복식을 내려주고 인조가 이를 받아 입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려주는 복식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그 국가의 세계관과 질서에 편입되었다는 하나의 상징이죠. 시간이 지나며 신분제가 해체되는 경향을 보였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의복 문화를 따랐으며 백정 등이 돈 벌어서 비단 옷을 사입으면 농민들이 달려가서 두들겨 패고 찢어버리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신분에 따른 의복 문화가 없어져 일반인들도 원하는 옷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입을 수 있는데 일반인들 역시 옷의 강력한 위력을 쉽게 체험할 수 있고 옷의 효과도 즉각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패션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국 사람들은 타인의 시선에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있죠. 평균적으로 남성보다 여성들이 패션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데요. 한국 여성분들에게 패션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나라는 어디냐? 라고 질문한다면 프랑스를 가장 많이들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프랑스는 현재 세계 1위의 소프트 파워 문화 최강국으로 문화예술의 나라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으며 수도 파리는 낭만과 패션, 예술 자원의 중심지로 불려 국가 브랜드 가치가 높은 세계 1위 관광대국이자 패션 강국이죠. 사실 패션 강국이라 하면 떠오르는 나라들이 제법 많지만 대표적인 나라는 단연 프랑스인데 세계 최대 브랜드 컨설팅 그룹 인터브랜드에 따르면 글로벌 상위 100개 패션 브랜드 기준 프랑스 국적 브랜드의 브랜드 가치 총액은 411억 달러로 이탈리아 국적 브랜드의 브랜드 가치 총액인 150억 달러, 미국 국적 브랜드의 브랜드 가치 총액인 109억 달러를 합한 것에 2배가량 많다고 합니다. 프랑스는 대체 언제부터 패션 강국이 된 것일까요? 프랑스가 패션 최강국으로 등극하는 시점은 17세기 후반인데 프랑스 왕실은 일찍이 절대 권력을 강화하고 유지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아주 옛날부터 사치제 경제를 만들고 장려했습니다. 루이 11세의 리옹 견직무업 진흥 칙령을 시작으로 프랑스와 1세의 견직물 산업 활성화 정책으로 프랑스는 유럽 견직물 산업의 중심지가 되었고 루이 13세의 재상이던 리슐리에는 왕가의 사치는 외국인에게 존경의 마음을 일으키기 위해 필요하다 라고 말하기까지 했죠. 중앙집권화를 위해 왕의 즉위식, 왕가의 결혼식, 축제 등의 행사에 동시대 예술의 모든 현란함을 동원해 왕실의 위엄을 과시했던 국가 주도적 사치제 산업 장려가 반세기가 지나서 꽃을 피우게 되는데 바로 그 유명한 루이 14세가 프랑스 사치제 산업을 크게 홍보하고 발전시킵니다. 귀족들의 복종을 이끌어내고 차별화된 고급스러움으로 외국의 부러움을 이끌어내기 위해 루이 14세는 유럽 전역의 장인들을 불러 모아 귀족들 수요에 맞는 사치품을 생산하게 했는데 루이 14세의 패션 산업은 당시의 프랑스 재상이었던 콜베르라는 인물에 의해 구체화됩니다. 국가 주도의 중앙 통제 시스템을 통해 상품의 생산부터 품질 관리까지 이루어내며 유럽 상류층을 타겟으로 한 최고급품 시장을 개척했죠. 귀족들의 소비 생활을 전략적으로 조종하여 부를 창출해낸 이 정책은 콜베르의 이름을 따 콜베르티즘이라고 불렸습니다. 바로크 시대의 정점에 올랐던 프랑스의 패션 산업은 18세기 후반 프랑스 혁명을 거치며 잠깐의 위기를 맞이하는데 프랑스의 기득권을 깨부수기 위한 혁명이 프랑스 혁명인데 이 시기에 눈치 없이 사치죄가 웬 말입니까? 하지만 프랑스 패션 산업의 위기는 정말 잠깐이었고 프랑스 패션은 나폴레옹 3세 시기 화려하게 부활하는데 그는 대대적으로 파리 시가의 개조 사업을 추진하고 귀족들에게 축제 참가를 의무화하면서 사치품 제조 산업 육성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크림 전쟁의 여파로 불황에 빠져있던 섬유 산업을 자극하기 위해
황후 외제니를 사치의 모델로 내세웠죠. 이 시기인 1837년 에르메스, 1847년 까르띠에, 1852년 루이비통, 1853년 고야드 등 많은 브랜드가 황실 상인으로서 외제니 황후의 후원을 등에 업고 명품 브랜드 사업의 첫 발을 내디뎌 현재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나폴레옹 3세의 정치적인 의도도 있었지만 외제니 황후 본인도 상당히 과시적인 성격이었다고 하는데 아침, 오후, 저녁마다 옷을 갈아입었고 한 번 입은 옷은 다시는 입지 않았다고 합니다. 영국의 잡지들이 패션의 여왕이라 할 정도로 그녀는 19세기 후반의 패션 아이콘 그 자체였는데 그녀의 초상화는 유럽과 미국 전역의 부티크에 전시되고 사교계의 고위 인사들은 외제니 황후를 따라하기 바빴다고 합니다. 외제니 황후가 지방을 순시할 때 그만큼 많은 옷들이 동반되어야 했는데 이때 가방을 잘 만들면서 효율적으로 짐 싸는 것으로 유명했던 전담 짐꾼이 바로 루이비통이었죠. 1869년 영국 출신의 찰스 프레데릭 워스가 외제니 황후의 전담 재봉사가 되었는데 이 경력을 기반으로 후일 파리의 귀족 전용 상점 하우스 오브 워스를 오픈했고 외제니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크게 성공했습니다. 이후부터 상류층 전용 의류 상점 오트 쿠티르의 시대가 열리는데 오트는 프랑스어로 상류층, 쿠티르는 재봉사를 뜻합니다. 상류층을 위한 브랜드들을 통칭하는 의미가 이 오트 쿠티르에서 시작된 것으로 파리 패션 위크에는 지금도 고급 맞춤복 중심의 오트 쿠티르와 대중을 겨냥한 기성복, 포레타 포르테 쇼가 시기를 달리해 열리고 있죠. 서양 패션 자체가 20세기 이전까지는 프랑스를 중심으로 발전하였는데 특히 여성은 풍만한 가슴, 잘록한 허리에 풍성한 치마가 일관된 옷의 형태였습니다. 이를 만족시키기 위해 등장한 게 바로 코르셋이었는데 이 코르셋이 귀족 여성들의 허리를 인정사정 없이 조여댔기 때문에 당시 귀족 여성들의 허리는 죽어나갔다고 하죠. 실제로 이 코르셋 때문에 갈비뼈가 부러지는데 그 갈비뼈가 폐에 박혀서 그대로 사망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풍성한 치마 때문에 사소한 불씨에도 옷이 불타 결국 화상으로 죽는다든지 혹은 치맛자락이 마차 바퀴에 끼게 되어 마차에 치여 죽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허리는 잘록, 치마는 풍성이었던 서양 여성 의복이 변화하게 된 전환점은 바로 제1차 세계대전인데 전쟁으로 인해 남자들이 전장에 끌려나가 남성 노동인구가 부족하게 되자 그 자리를 여성과 어린아이들이 메웠고 기존의 여성복은 일하기 불편했기 때문에 의복이 변화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전시경제 과정에서 고급 옷감에 대한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비교적 저렴한 옷감으로 이를 대체하는 기술이 개발되었고 나일론 등 인조 섬유가 저렴한 가격에 공급되면서 이후 여성 패션은 신미성과 활동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고급스러운 패션 이미지는 현대에까지 이어지고 있고 왕실의 사치스런 화려함이 프랑스를 먹여 살리는 패션 산업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프랑스 지배층들이 쓰는 돈이 하나둘씩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인프라가 생기고 숙련된 장인이 나타나면서 소비층도 늘어나고 산업으로 발전하니 나중에는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길로 흘러가게 되죠. 당시에는 사치로 나라 좀먹는 일이라 생각했으나 먼 후대에 그 사치를 소비해줄 시장을 확보할 수 있는 시대가 오니 그 사치품들과 문화는 프랑스라는 나라를 먹여 살리게 되었습니다. 프랑스 명품 산업은 연간 20만 명의 고용을 창출하는데 프랑스 전체 수출액의 15%를 차지하는 프랑스 주요 산업으로 자리매김했고 연간 300조 원에 달하는 세계 명품 시장의 27.4%가 프랑스 브랜드들이며 이들 대부분이 연간 10억 달러가 넘는 매출을 올립니다. 프랑스 브랜드들이 올리는 매출의 대부분은 프랑스 사람들이 아닌 해외 소비자에게서 발생하고 명품 소비자들은 값비싼 물건과 함께 고급스러운 프랑스 이미지도 함께 소비하게 되는 것이죠. 프랑스는 곧 명품이라는 인식이 마음속 깊게 박히게 되었고 이로 인해 프랑스는 패션 강국이라는 이미지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프랑스 패션 산업의 발전은 단순히 운 좋게 이루어진 것이 아닌 프랑스라는 나라가 국가 차원으로 럭셔리 마케팅에 영혼을 쏟아부은 결과인 것이죠. 프랑스의 패션 산업을 크게 발전시킨 콜베르는 이러한 말을 남겼다고 하는데 프랑스에게 패션이란 스페인에게 페루의 금관과도 같은 것이다. 패션은 금과 비교되어도 좋을 만큼 가치 있고 소중하다는 것이죠. 이상 왜 프랑스가 패션 강국인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한국인들은 세계 그 어떤 나라 사람들보다 패션에 신경을 많이 쓰는 나라입니다. 한국도 언젠가는 프랑스처럼 고급스러운 패션 브랜드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한국이 패션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좋은 의견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이상 지식원숭이였습니다.